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믿고 설치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오물풍선의 미사일까지 너무 과한 북한의 도발에 러시아마저 부담을 느끼고 손절을 시작했는데요. 국제사회에서 안골에도 매장당하던 북한은 이제 더 이상 지원받을 구멍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가는 북한의 상황에 대하여 지난달 러시아의 푸틴이 북한을 직접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중국과 북한은 서로를 치켜 세웠습니다. 김정은은 우리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수준에 올라섰다 라며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푸틴도 우리는 획기적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에 꼭 필요한 지도자다라며 김정은에 대한 립서비스를 푸틴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인민들도 푸틴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했는데요.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는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러시아 대통령의 방문을 두고 인민 생활이 향상될 것이라는 희망이 인민들 사이에 돌고 있다. 좋았던 구소련 시대가 다시 오는 것 같다라며 구소련 시대를 바라는 북한 인민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협한 폭탄 같은 두 나라의 만남은 국제사회를 요동치게 만들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러한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에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사안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은 물론 유럽의 안보에 미치는 의미는 매우 무겁다. 독재국가 북한과 교류를 선언한 러시아에게 유감을 표한다. 아무리 가리려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라며 러시아에게 매우 강력한 표현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곧바로 북한에도 똑같이 경고를 날렸는데요.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자마자 성명을 통해 북한이 또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국군은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의 원칙을 통해 모든 도발에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명백히 밝힌다라며 북한의 앞으로의 도발들을 묵과하지 않겠다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국방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2일 곧바로 제주도 상공에서 핵무장이 가능한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와 연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훈련에 대하여 설명하길 B-52는 핵탄두를 장착한 AGM-86B 순항미사일 20발 등 최대 31T에 달하는 각종 폭탄 및 미사일을 쉽고 이륙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략 자산이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반도 방어를 위한 미군의 확장 억제 제공 공약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며 고도화하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 향상 위한 것임을 알린다라며 사실상 절대 북한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겠다 전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미한 통합 공중훈련이자 지난해 10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사실상 북한에 대한 대비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한국과 미국 공조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 북한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합동훈련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공보문을 배포하고 우리는 미얀이 조선을 비롯한 지역 내 자주적인 국가들을 겨냥해 무분별하고 도발적인 군사적 시위 행위를 거듭 감행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라며 적반하장식으로 큰 소리를 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바로 국방부도 이에 반박하며 러시아와 함께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것은 바로 북한이다라며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며 대응했습니다. 결국 한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북한을 강하게 때리니 러시아도 부담을 느껴 북한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렸는데요. 미국 뉴욕타임스는 러시아는 지난 48시간 동안 북한과 연결되는 모든 통신망을 일시 차단했다. 통신망 점검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북한이 매우 강력한 제재를 받으니 한 세트로 묶여 같은 제재를 받는 것을 피하고 싶은 것으로 해석된다. 라며 러시아가 북한과 서서히 손절을 준비한다 전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선언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러시아가 벌써 북한의 대응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유도해낸 대한민국 국방부의 강경한 대응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처럼 러시아가 북한을 손절하는 와중에도 북한 미사일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러시아에게 기술을 받고 실험을 반복해도 매우 초보적인 단계의 미사일 기술만 가지고 있고, 이는 오히려 한국과 미국의 관계만 돈독히 만들어 한국의 핵무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까지 직접 나서 한국의 핵에 대한 발언을 한 상태인데요. 북한이 지난달 26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다음날 관영 매체를 통해 다탄2 능력 확보를 위한 성공적인 시험이었다고 혼을 담은 구라를 쳤는데요. 그러나 북한이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걸음마 수준의 초기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오히려 미국은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에 최근 괌 기지에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를 완료했다 전하며 오히려 한반도의 균형에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괌 기지의 매튜 챈슬러 소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1600km에 속도도 마하이시 나드는 최신식 무기체 계이다. 평양 상공까지 1분 15초면 타격이 가능하게 설정했으며 북한의 무력 도발을 강하게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라며 미군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북한의 김정은이 1분 만에 사라질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북한에게 러시아가 계속 미사일 기술을 전해주니 국제 정세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이는 러시아 전체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가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러시아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러시아에 대한 국민 비호감도 가 76%를 기록, 푸틴에 대한 신뢰도는 고작 7%에 불과해 한국에서 엄청난 비호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이는 퓨리서치 센터가 조사한 다른 34개국에서도 거의 비슷한 통계가 나와 푸틴은 세계 왕따로 인정받았는데요. 폴란드를 비롯해 스웨덴, 호주, 일본, 네덜란드, 미국, 영국 등 사실상 전 세계 G20 국가에서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러시아를 사실상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푸틴의 현재 상황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트럼프였습니다. 11월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는 러시아의 인기가 곤두박질 치는 것을 캐치해 한국과의 우방 관계를 돈독히 하겠다 선언했는데요. 미국 스트레이트 타임스는 트럼프 정책 고문의 말을 인용하며 트럼프 후보는 재선을 하면 세계적인 긴장 완화를 향해 군사 경제 외교 협력을 추진하는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트럼프 측은 아시아 동맹을 홀대하고 무시한다는 지적은 선동과 날조이며 트럼프는 과거 2016년부터 한국의 핵 배치와 한미 핵 공유에 대하여 안건을 낼 만큼 좋은 반응을 내비쳤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좋은 카드로 지정학적 위치와 국제적 위상이 가장 적재적소인 한국을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생각한다라며 과거부터 트럼프는 한국의 핵 배치를 지지한 입장이었고 앞으로 러시아를 대항할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한국을 지원할 뜻을 분명히 한다 전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과거 본인이 직접 연설 중에 한국에 핵을 배치하는 것은 미국에게 가장 유리한 일이다. 미국은 자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한국의 핵 개발 혹은 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국은 우리의 동맹국이고 동북아의 가장 큰 키카드다. 한국은 미국의 뜻에 위배되지 않게 핵을 사용할 것을 알고 있다. 라며 한국이 핵 배치는 국제사회에 오히려 필요한 요소이고 이는 미국에게 큰 이익이라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핵 개발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니 대한민국 국방부도 이에 우리는 8주 만에 핵을 배치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북한의 기술은 수개월 만에 역전될 것이며 앞으로 국제 정세를 주의 깊게 관찰하다가 적절한 시간이 오면 즉각 반응을 보일 것이다라며 한국의 핵 배치에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결국 북한에게 재래식 무기 좀 받으려던 러시아는 도리어 한국에 핵이 들어와 외통수를 맞게 되었는데요. AI도 하지 못하는 기동을 한국이, 그것도 신기에 가까운 대기록을 세우면서 전 세계 방산 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최근 우리 공군 조종사가 3KM 상공에서 불과 손바닥 한 뼘 차이의 오차만을 허락하며 엄청난 명중률을 보이는 등 그야말로 퍼펙트 탑건이 탄생한 건데요. 반면에 중국에서는 자국의 조종사들의 부끄럽고 참담한 조종 실력을 꽁꽁 감추려 안간힘을 쓰며 한국을 부러워하기에 바쁘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자 중국은 검은 돈으로 조종사 빼내기에 꼴몰하고 있다는데, 바로 며칠 전 대한민국 방산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군 최고의 명사수에게 부여되는 올해의 탑건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건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공군 제11전 투비행단 소속 F-15K 조종사 김우영 대위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공군 공중사격대회에서 1000점 만점에 1000점을 기록하며 공군 최고의 명사수에게 부여하는 탑건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달 19일 우리 공군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공중사격대회 시상식을 열고 김 대위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했습니다. 김 대위는 네로라 하는 조종사 200명이 출전해 공중사격 실력을 겨룬 끝에 탑건에 등극했는데, 특히 가상의 지대공 미사일 위협을 뚫고 목표 지점으로 들어가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공대지 폭격 부문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실제로 그가 기록한 공대지 폭격의 오차는 손바닥 한 뼘 길이인 15cm에 불과했는데, 이에 대해 공군은 그야말로 최고의 정확도를 선보인 것이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김 대위는 2020년 고등비행 교육을 수료하고 영공방위 최일선 부대인 11전비에 배치됐는데요. 그는 주 기종인 F-15K 517시간을 포함해 총 718시간의 비행시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미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디펜스와 대규모 공중종합훈련 소링 이글 등에 참가해 실전 기량을 쌓았습니다. 또한 주변국이 한국방 공식별구역 KADIG를 진입했을 때에도 대응 출격 임무를 완수하는 등 현재는 영공방위 최일선 부대인 공군 제11전 투비행단에서 작전편대원으로 조종사들에 대한 승급, 재자격, 자격 부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중사격대회는 공중사격, 공중투하, 탐색구조, 항공정찰 등 4분야로 나눠 진행됐는데,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응한 정찰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10년 만에 항공정찰 분야가 부활했습니다. 김 대위는 이번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건 선배들의 경험과 아낌없는 조언과 응원 덕분이며 항공기와 무장을 완벽하게 지원해준 정비무장 요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우들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전투 조종사로서 주어진 환경과 시간 내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각오로 최신 교범과 비행 절차를 늘 연구하고 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 출격해 압도적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믿음직한 조종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렇듯 공군의 현재이자 미래의 주역인 우리 조종사들은 강도 높은 실전적 전투 훈련을 통해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소식을 들은 중국에서 한국을 부러워하며 엄청나게 배 아파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다름 아닌 중국의 공군 조종사들의 실력이 참담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중국 조종사들의 어처구니 없는 사례는 간단하게 나열한다고 해도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2015년 11월 중국 공군과 태국 공군이 태국 코라트 공군기지에서 합동훈련을 했던 일인데요. 당시 중국 관영 매체는 양국의 첫 합동훈련이라 미군과 훈련하던 태국군이 중국군과 훈련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뒤늦게 당시 진행한 모의 공중전에서 중국 공군이 태국 공군의 0대4로 참패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1년이 지나고 영국 군사 전문 매체에서도 이를 보도한 적이 있지만 중국군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확인할 길이 없었지만, 최근 중국 공군이 참패한 이유가 공개되며 사실임이 확인됐습니다. 중국 매체 더웨이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영웅 시험 파일럿이라 불리며 시진핑에게 훈장을 받았던 리중환은 한 강연에서 2015년 중국과 태국의 연합훈련 상황을 폭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중국 공군은 당시 최강 부대로 불리는 난파텐 소속의 수호이와 젠 전투기 등을 출격시켰으며, 태국에서는 최신 JAS-39CD 그리펜 전투기가 출전했습니다. 결과는 4대0 중국 공군의 참패였는데, 축구 경기 결과도 아니고 어떻게 태국에 지느냐는 논쟁이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 크게 일었습니다. 당시엔 이를 두고 노후 전투기를 보낸 결과가 아니겠냐며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분석이 잇따라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런데 리중환은 중국 공군의 문제점을 따지며 단순히 전투기 성능 차이만은 아니라고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그에 따르면 당시 30km 이하 근거리에서 태국 전투기의 명중률은 12%였는데 중국은 86%로 훨씬 높았지만 중거리에선 태국 명중률이 64%로 중국의 14%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또한 50km 이상 원거리에선 태국이 명중률 24%를 기록했지만 중국 공군은 제로였다고 합니다. 당시 태국 공군은 근접전을 피해 먼 거리에서 성공에 나선 후 치고 빠지는 작전을 구사했다고 합니다. 뒤이어 진행된 중국과 태국 공군이 공수를 나눠 실시한 합동 방공작전에선 중국과 태국 공군의 실력차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먼저 중국이 방어를 태국이 공격했는데 중국은 적의 요격기에 거의 위협을 주지 못한 채 상당수가 적기에 의해 격추됐습니다. 이어 중국이 공격을 태국이 방어에 나섰는데 중국은 태국의 방어선을 뚫는 데 애를 먹었고 전면에 나선 요격기가 쉽게 태국의 공격을 받아 돌파구를 찾기 어려웠으며 공방을 섞은 혼합작전 땐 중국의 방어력이 취약한 게 드러났습니다. 이렇듯 리중환은 당시 패배의 원인은 중국 공군 파일럿들의 문제라고 꼬집었는데요. 중국 공군 조종사들은 정면 위협에만 주의를 기울이며 측면 위협에 부주의했고 돌격기와 적기 소탕을 맡은 비행기 간의 전술 배합도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는 중국 파일럿들은 기동 회피가 맹목적이었고 전장 정보를 장악하지 못했다며 적기가 서로 다른 거리에서 쏜 유도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피할지 판단도 정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남중국해 상공에서 중국 공군의 제-11 전투기가 야간 비행하는 미 공군 B-52 전략 폭격기 아래로 초근접 비행을 했다 사라지는 영상이 공개됐었는데요. 당시 제-11 전투기가 공격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동을 못해서 주변에 폭격기가 있는지 인지를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앞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공개한 38초 분량의 영상에는 제-11 전투기가 B-52 전략 폭격기 날개 아래 3m 이내까지 접근했다가 호련히 사라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당시 미 사령부는 중국 조종사가 안전하지 않고 전문가답지 않은 방식으로 비행했다며 중국 조종사가 충돌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갑자기 빠른 속도로 접근해 두 항공기가 충돌할 뻔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 국방부가 최근 1년 반 동안 발생한 중국 전투기의 근접 비행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중국은 또 한 번 더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재작년 하반기 이후 중국은 180차례 이상 초근접 비행과 같은 위험한 상황을 연출했으며 과거에 비해 최근 들어 이런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중국은 자국 조종사들을 AI와 훈련시키고 있지만 중국 AI 기술 수준도 낮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AI 기술 수준이 너무도 처참해 중국 조종사한테 패배할 정도라고 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전투기 조종사들은 조종 전투 능력을 높이기 위해 AI가 조종한 전투기와 모의 전투 훈련에 나섰지만 AI 구동 전투기가 격살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여단 비행단장 팽거유의 전투훈련 소감에 따르면 AI 적수를 물리치기 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여단 비행단장 팽거유의 전투훈련 소감에 따르면 AI 적수를 물리치기 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조금씩 더 나은 실력을 발휘해 인간 조종사를 물리쳤다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다른 나라 조종사를 돈으로 유혹하며 빼오기로 결심했는데요. 스파이 심기는 물론 이로 인해 한국도 조종사 유출 문제가 발생하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역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약 1,700명으로 대위가 780명, 소령이 54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F-15K 등 우리 군 주력 전투기 조종사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조종사들이 매년 100명 안팎으로 군을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노련한 전투기 조종사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략 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양성 비용이 들어가지만 비용을 많이 들여서 키워놓은 조종사가 결국 중국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 공군에서도 조종사 부족 문제와 더불어 조종사 유출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미 공군은 중국의 검은 돈에 이끌리는 것을 막기 위해
현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군인들에게 연간 5만 달러, 우리 돈 6,500만 원의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파격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미 공군은 조종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는 미군 조종사들이 중국과 계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에는 중국군의 항공 전술을 가르쳤다가 체포된 전직 미 해병대 전투기 조종사가 훈련 제공 대가로 10만 달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데니얼 듀건이 중국군 훈련으로 1회 9,500만 9,900달러씩 총 12차례에 걸쳐 대가를 지불받았으며, 이 외에도 공범 8명이 중국군 조종사를 상대로 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6월 미 정부가 중국 기업 31곳을 무더기 제재한 가운데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상당수가 서방을 비롯한 나토 자원을 중국군 조종사 훈련에 활용했다는 분석입니다. AVIC 612 연구소의 경우 중국군 지원을 위해 미국산 물품을 획득하고 극초음속 무기 개발, 공대공 미사일 제조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30명에 달하는 영국군 조종사들도 중국으로 넘어가 인민해방군 훈련을 돕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줬는데요. 이와 관련해 영국 정부는 중국이 훈련된 조종사를 데려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이러한 시도가 최근 더 잦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시간 고도의 훈련 과정을 거쳐 갈고 닦은 기량과 경험을 보유한 소중한 전략 자산인 우리 조종사들을 중국에게 쉽게 뺏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K2 전차가 바르샤바 퍼레이드의 스타입니다. 에이브람스가 아니라 한국의 K2 전차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탱크입니다. 폴란드 매체 DGINNIK. 폴란드 매체 지에닉은 이번 폴란드 육군의 날 퍼레이드에서 K2 전차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K2 전차는 2014년부터 대한민국 육군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십식 전차를 제외하고 21세기에 설계된 유일한 전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폴란드 북동부에서 작전하기가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1500마력 디젤 엔진을 장착한 K2는 적의 장갑 관통 미사일의 유도를 방해하는 소프트킬 능동보호 시스템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하드킬 시스템도 장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는 K2 전차는 가장 최신식 전차로 미국의 명품 전차라 불리는 에이브람스보다 가격이 비싼 탱크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 24는 이번 퍼레이드에 총 14대의 K2 전차가 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14대의 장비는 바르토자이스 BARTOSGYC의 제20 기계화 여단에서 가져왔는데, 이 부대는 대한민국에서 인도받은 전차로 재무장한 최초의 부대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28대가 이미 폴란드에 도착했고 2025년까지 180대의 전차가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탈리아 매체 노티지의 다에스트는 이탈리아가 폴란드군의 기갑 전력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탈리아는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성토했습니다. 이탈리아는 2015년에 레오파드 1을 현대화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말까지 총 142대의 전차가 업그레이드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24대만 개량되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는 200대의 자국산 아리에테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 50대만 가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탈리아는 현대화는커녕 구식 전차의 가동이 가능한 전차도 적어 형편없는 기갑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미국 에이브람스 외에도 한국산 K2 전차가 있다면서 K2 전차는 전투 능력과 기술 발전으로 찬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매체는 부러운 듯 곧 1000대의 K2 전차가 폴란드에 도착한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 퍼레이드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에게 보란듯이 14대의 K2 전차를 등장시켰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의 현지 수출형 모델인 KEPL 기반의 차세대 전차 개발 사업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에게 공동 개발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미 이탈리아는 제안을 수락한 상태로 확인되었고 스페인은 답변을 기다리는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의 차세대 전차 개발에 독일과 프랑스가 완력 다툼을 하고 있는 사이 폴란드와 함께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이 개발에서 제외되자 2년 전부터 반독일 전선을 구축해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폴란드 수출형 모델인 KEPL이 차세대 전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K를 기반으로 한 차기 전차가 개발된다면 현대로템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방산 시장을 독식하려는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 퍼레이드의 마지막을 K9자주포가 장식했는데 프랑스는 최근 루마니아가 K9자주포 도입을 하는 것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지난 10일 디펜스 루마니아는 프랑스 군사 전문 언론이 루마니아 자주포 구매 사업에 K9자주포 말고도 프랑스 카이사르 자주포가 더 매력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K9자주포 90문을 1조 5천억 원에 구입한다고 보도되었는데 프랑스는 원래 루마니아는 프랑스산을 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한국산과 같이 카이사르 자주포를 단 14개월 만에 인도할 수 있다고 했고 또한 프랑스군이 최근 에이글 임무의 일환으로 이미 4대의 카이사르 자주포를 루마니아에 파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 국방부는 자주포를 카이사르가 쓰는 차륜형이 아닌 궤도형 자주포라고 못 박으면서 카이사르를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이러한 결정이 프랑스에게는 아쉽겠지만 일각에서 루마니아는 처음부터 K9자주포를 구매하려 했고 카이사르는 안중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과거 K9자주포와 카이사르 자주포를 비교하는 영상이 큰 화제가 되었는데 카이사르가 어렵게 한 발 쏠 동안 K9자주포는 3발을 쏘고 이미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해외 네티즌들은 K9자주포는 짐승이라면서 한 해외 네티즌은 21세기 자주포 2종의 준비태세 속도를 비교한 매우 흥미로운 영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해외 네티즌이 영상을 보고 이런 댓글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분쟁 시 인도 K9 10기, 파키스탄 40기 이상 카이사르 차륜형 자주포, 인도 무패, 파키스탄 36패. 인도는 그 후 100대 이상의 K9를 주문했습니다. 이 글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농담에 가까웠지만 실제로 교전이 벌어졌고 인도가 가진 K9자주포가 엄청난 위력을 낸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번 폴란드 군사 퍼레이드가 끝나고 유럽 각국의 보도와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 중에 한국 방산의 유럽 시장 진입을 견제하는 독일과 한국의 방산 수출을 부러워하는 일본은 자국 보도에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 영상이나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고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만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번에 폴란드가 군사 퍼레이드를 한 가장 큰 목적이 적국 러시아를 보라고 한 것이었는데 러시아 언론이 퍼레이드하기 전 K 전차에 대한 보도를 내놔서 주목받았습니다. 러시아 매체 누즈 루는 지난 13일 폴란드는 한국산 K 탱크를 살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인을 놀라게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밀리터리 위치 미국판이 폴란드 지도부가 한국의 K 전차를 얻기 위해서 노후화된 전차를 일부러 폐기하려고 우크라이나에 넘기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K 전차의 성능을 나열하면서 굉장하다는 듯 말하면서도 미국의 군사 전문가가 다니엘 구르가 나토 동맹국의 장비와 호환되지 않는 한국 전차의 구매가 나토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나토 전투 시스템의 상호작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산 K 전차는 나토와 호환이 가능하면서 가격도 저렴하고 최단기에 수입이 가능해서 유명해졌습니다. 이에 폴란드가 대거 도입하고 이를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비롯해 유럽 국가들에게 수출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 AB 에이브럼스가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에 한국 방위산업에 의한 나토 무장은 러시아엔 끔찍한 전망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육상장비 생산은 나토군 호환 장비를 생산하는 국가 중 가장 건실하다. 한국의 주력 전차인 K 전차는 러시아와 나토 간 육상 전력의 균형을 무너뜨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지금 러시아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산 전차가 마치 나토와 호환이 안 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만큼 1000대를 도입한다는 폴란드나 이를 통해 유럽 국가들에게 수출된다는 소식이 러시아에겐 큰 두려움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폴란드 군사 퍼레이드에는 한국산 기갑 무기들뿐만 아니라 유럽의 하늘에 최초로 한국산 경전투기 FA-52선을 보였습니다. FA-50은 그동안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선진 항공업체의 전유물이었던 유럽 항공시장에 국산 항공기를 존재감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미해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 FA-50을 최대 600대 수출하기 위해 민관군 원팀을 만들었고, 이를 포함해 유럽과 전 세계 시장에 1000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장 빠른 납기, 합리적인 가격 외에도 현지화 개량 및 현지 생산을 내걸고 있습니다. 에이전시 파트너스의 방위 항공 우주 분석가인 사시 투사는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가 앞으로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폴란드가 체결한 것과 같은 공동생산 협정, 즉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협정을 한국과 체결하기를 원할 것이다.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TSMC는 대만의 호국 신산으로 불립니다. 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이라는 뜻인데요. TSMC의 반도체 영향력을 통해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일본 역시 TSMC의 적극적인 구애를 하는 처지가 되었을 정도로 나라를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 TSMC는 현재 대만 정부보다도 입김이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호국 신산이 최근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TSMC가 미국, 일본과의 관계에 금이 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은 공개석상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의 말이 거슬렸다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얼마 전 TSMC의 애리조나주 미국 공장의 장비 반입 행사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표를 의식해서인지 미국 노조와 중산층의 부활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000명이 넘는 노조원들이 이 팹을 짓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들은 두 번째 팹을 짓는데도 물론 도움을 줄 것입니다. TSMC의 반도체 공장에 모두 노조가 들어설 것이며, 노조 조합원은 최고의 근로자입니다. TSMC는 무노조 경영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TSMC에 노조가 생길 것이라는 발언을 하자 대만 언론들은 TSMC 경영진이 미국의 신설하는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노조 설립 가능성을 거론하는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장중모 TSMC 창업주는 이 문제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만에서 열린 산업포럼에 참석해 노조 문제를 언급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노조가 돌아왔다라는 말을 듣는 것은 다소 귀에 거슬렸다. TSMC는 약 52조 원에 이르는 금액을 들여 애리조나의 두 곳의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TSMC에 막대한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장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 장려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SMC는 장기간 무노조 경영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뉴스에 따르면 TSMC의 장중모우는 과거 구글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IT 기업이 성공할 수 있던 배경으로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회사라는 점을 꼽기도 했을 정도로 무노조 지지자입니다. 더구나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 노조 설립은 이를 방해하는 행위라는 확고한 태도를 보여온 인물입니다. 장중모우는 현재 TSMC 경영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났지만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TSMC 현 경영진 역시 노조를 바라보는 태도가 장중모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구나 미 행정부가 노조 설립에 대한 압박을 하면 TSMC 내부에서도 노조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TSMC 경영진 입장에서는 난처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심지어 미국뿐 아니라 TSMC가 독일 드레스덴의 건설을 추진하는 새 파운드리 공장 역시 노조 설립과 관련된 변수를 안고 있습니다. 이미 군대식으로 불리는 TSMC의 조직 문화는 미국 기술자들과 많은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 경제 매체 포춘은 최근 TSMC가 미국계 직장평가 웹사이트 글래스도어 GLASSDOR에서 무더기 별점 폭탄을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현재 TSMC 미국 지사의 직원 추천도는 27%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또 다른 반도체 기업 인텔이 받은 85%와 대조적입니다. TSMC 전 현직 직원들은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해시태그 한 달 동안 사무실에서 잠을 잤다.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것은 기본이고 주말 교대 근무가 일상인데
일과 삶의 균형이 지켜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해시태그 TSMC는 복종 문화이며 미국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해시태그 말 잘 듣는 사람만 원하는 TSMC 기업 문화가 문제다. 좋지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었지만 TSMC 리우더인 회장은 오히려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직을 서고 싶지 않으면 이 산업, 즉 반도체에 오지 않으면 됩니다. 결코 높은 연봉에만 의지해 이 산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진정 반도체에 대한 흥미가 있는지에 따라 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에 대놓고 거슬렸다. 듣고 있기가 고통스러웠다며 대놓고 반대 의사를 표하는 TSMC 경영진을 세계 패권국 미국에서 이를 좋게 볼 리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미국 정가에서는 본보기로 TSMC 공장을 폭파시켜야 한다는 충격 발언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안보 문제가 아니라 TSMC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로 읽히고 있는데요. 미 육군대학 개간지 패러미터스 퍼레머터즈에 실린 이 주장은 중국이 대만을 계속해서 위협한다면 미군이 대만 TSMC 공장을 폭파시켜야 한다는 도발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제러드 맥킬리 미 공군대학 교수 등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자 대만에선 당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맥킬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2차 대전 중 소련군이 후퇴하며 열차 등 모든 자국 시설을 파괴해 독일군의 진격을 늦춘 게 좋은 사례다. 중국 지도자들에겐 TSMC가 절실하다. 반도체 없인 그들이 내세우는 혁신주도 개발을 이룰 수 없고 국가 경제나 군사력에서 뒤처지면 체제도 위협받는다. 중국이 대만 전쟁을 일으켰을 때 치러야 할 비용과 얻을 이익이 60대 40 정도라면 TSMC 폭파 위협은 비용의 510 정도를 키울 수 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중요한 변수다. 그렇다면 한반도 유사시 반도체 공장이 있는 한국을 향해서도 초토화 주장이 나올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맥킬리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지정학적 위치가 다르다. 일단 한국은 자체 군사력에 의한 억지가 가능하다. 잘 훈련된 한국군이 있고 주한미군까지 주둔하고 있어 외부 침략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 반도체 수입이 전혀 없는 북한의 반도체 공장이 필요할 것 같진 않다. 결국 TSMC는 미국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에 힘을 실어주는 전략을 선택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일본의 느려터진 행정력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TSMC는 일본 서남부에 두 번째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이리 느려터진 일본에서 토지 부족 문제가 그리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본 법률은 산림과 같은 도시와 통제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농업용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데다가 공장을 지으려는 구마모토는 일본 내 최고 곡창지대기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인들은 반도체 산업 허브를 만들 기회를 놓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신속히 법을 바꾸고 국민들을 설득해 농지와 산림을 반도체 공장터로 바꾸는 건 일본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TSMC의 악재까지 터지게 됩니다. 지난 2일 주요 외신들은 TSMC가 자사장비 공급업체 중 한 곳이 해킹을 당해 데이터가 유출되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보안은 반도체 기업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주 고객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애플을 비롯해 세계 유수의 기술 기업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 만큼 신뢰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재빨리 진화에 나섰지만 랜섬웨어 해킹 조직인 락빗 LOCKBIT는 TSMC에게 데이터 유출을 막고 싶으면 7천만 달러를 보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TSMC가 안팎으로 시끄러울 때 한국 기업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 특유의 영업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은 TSMC의 독점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TSMC가 갑질로 몸살을 앓는 것을 지켜본 삼성전자는 정반대의 전략을 선택합니다. 수율이 안정화되자 삼성전자는 아이디어 또는 설계만 가져오면 나머지는 삼성이 알아서 처리해드리겠다는 고객 친화적 영업 전략을 선언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부가 첨단 패키지 공정에서 TSMC와 전면전을 선언한 것인데요. 삼성전자는 그동안 패키지 분야에서 TSMC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율 즉 합격품의 비율 측면에서 TSMC를 따라잡았다는 평가가 나오자 패키지 분야에서도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패키징은 쉽게 말해 반도체를 여러 개 쌓거나 묶는 것인데요. 과거 패키징은 외부 충격 및 온도 습도로부터 보호하는 수준의 단순 포장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파운드리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그 위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반도체 미세 공정 한계로 반도체 자체의 성능을 높이는 게 어렵다 보니 여러 개의 반도체를 쌓거나 묶어 성능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는 3D 3차원 패키징 등 첨단 패키징 기술이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삼성전자의 첨단 패키지 기술을 앞세워 엔비디아와 애플, AMD 등 대형 고객사 확보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TSMC와 달리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지 사업을 모두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점을 앞세워 고객 확보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친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친다. 시진핑 중국 김정은, 푸틴 러시아, 메이컨 프랑스 모두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해를 끼친다.